같은데 아마도 지금 발언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략 6분 정도가 발언할 수 있으신데 가능한 빨리 나오시는데 네, 벌써 아쉽게도 네, 나오신 분까지만 발언을 예, 딱 네, 마지막까지만 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오신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죠. 네, 발제 잘 들었고요. 전 그 조영선 씨가 연설하신 내용이 되게 많이 공감이 많이 됐는데, 왜냐면 제가 그 거기에서 리스트로 설명했었던 나대고 친구가 없고 특이한 그런 사람이 아주 대표 주자였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그 가장 밑에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피라미드 아까 볼 때 되게 재밌었잖아요. 엄청 많이 웃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그런 거를 학창 시절에 그 피라미드를 진짜 엄청 느꼈었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그니까 요즘 진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죽고 싶다는 것도 진짜 여러 번 생각해봤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면서도 왜 얘기하지 않는가, 그것도 설명했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아까 약하게 얘기했었던 그런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했는데 한번 해결하고 또 아는데 또 해결한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다음부터 그래서 그러면은 저 혼자 계속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교실에서 혼자 학생들이 친구들이 괴롭히는 걸 아니면은 왕따 되거나 계속 그런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그런 게 진짜 친구들이 진짜 괴롭히는 거의 주요 표적이 뭐냐면, 만만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만만한데 동시에 또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경쟁하고 그 차별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거 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괴롭히기 좀 쉬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서 그냥 애들 잡아다가 좀 처벌하고 선생님 공격하고 물어준다고 해결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학교 폭력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그런 거 우리 학생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남양주에서 비평등 지역에서 가장 학업 성취가 낮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을 해봐서요. 정말 깊은 마음으로 입학식때 저희 반 교실문을 열었는데 저희 반에 이 남양주 지역 중학교 때 이제 일진을 하였던 아이들이 저희 반에 우르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험난한 한 학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학교 생활에 무료한 아이들이 저희 반에서 가장 약한 남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폭력이 가했던 거는 아닌데 그 학생에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장난을 하고 이렇게 그 친구를 놀리는 게 포스트잇을 등에다가 붙이고 이랬었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도 근데 저희 반 아이들도 그것을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관찰했던 몇몇 선생님들과 제가 그 관찰했던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장문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친구를 괴롭히는 게 왜 나쁜 건지, 그리고 이 괴롭힘에 있어서 너희들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학생의 관점으로 그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담임 교사로서 너희들을 대할 때 우리 반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학급이 되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주도한 학생들이 5명이었는데 제가 쓴 글을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답글을 이렇게 진지하게 달아줬거든요. 그 뒤에 물론 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은 없었지만 또 그 학생이 그렇다고 친구가 만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 또 많은 아이들과 그 학생의 장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지만 학급에서 이제 친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공개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학급을 이제 운영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도요, 항상 이제 인증샷을 뭘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어도 꼭 피라미드로 찍어요. 이렇게, 아까 피라미드 많이 보셨죠?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도 꼭 피라미드로 찍어와서 저의 심기를 굉장히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진짜 저희 학교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스스로가 아이들의 그런 폭력이나 학교 폭력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배움을 줬습니다. 제가 학생들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조사와 관찰과 상담을 해봤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학급의 절반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고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도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실업 상태인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리고 그 폭력을 자행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끊임없이 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이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 폭력과 차별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와서 자라왔다라는 것을 저 배우게 됐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학교 초에 장래희망을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그래서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요.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교와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받아 왔던 것들이 아이들 가슴속에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불이 들어와서요. 고무적인 사례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벌써 끝나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들리시나요?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굉장히 못하는데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딸은 예를 들자면 이제 전교에서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딸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치마 대신에 바지를 입혀서 중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그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너 장애인이냐? 왜 여자가 치마를 입느냐? 뭐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학교에 이제 항의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사히 넘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느 정도 못하냐면은 요즘 넝쿨당에 나오는 장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자기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 아이가 이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딸이 1등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이 꼴찌겠다 이런 얘기 제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도 다 꼴등하는 아이가 있고 1등하는 아이가 있는데 말을 안 하기 때문이지 1등과 꼴등이 다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딱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이 공부라는 것이 학교에서 이제 권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5명한테 집단 이제 구타를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전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개입을 할까?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근데 이제 5명한테까지 맞았는데 그게 1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아이들이 가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얘는 괴롭혀도 되는 애. 그리고 항상 어떤 통지표에 나오는 것이 내성적이다, 온순하다, 착하다. 이게 이제 여자아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딸 같은 경우가 좀 씩씩하다. 그런 통지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는데 그러면서 담임선생님께서는 저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 남자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 유발론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폭력 예방 그 대책 뭐 이런 데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자치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 당국에서의 그 저에 대한 태도는 당신 왜 이 얘기를 갖다 학교 바깥으로 알렸느냐. 그래서 제가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5명한테 얻어맞고 자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뭐 거의 아무 얘기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왜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했니라고 했는데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수학을 70점 이상 맞으라고 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이 아이의 점수를 70점 이상 올려주시고 제가 우리 아이는 70점 이상 맞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수학을 전공했고 지금 수학 교사이기 때문에 강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저기 그거가는 제 점수입니다. 학생 점수가 제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대립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나중에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인권 교육을 제가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는 상당히 저희 그 아들하고 친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선생님하고 화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이들이 전부 그 선생님을 싫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선생님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했던 얘기 중에서 좀 몰랐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에서 교사라는 공무원이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국가폭력이라는 점이 빠져 있습니다. 교사들이 현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논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유형으로 체벌과 단속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것이 마음을 구속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건 군대에서 훨씬 잘 쓰일 텐데 즉 조금이라도 튀거나 다르거나 부족하다면 곧바로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기 쉽다는 것을 잘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들 상당수는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 되긴 힘듭니다. 즉 반발심을 꺾고 순종적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힘의 논리도 바로 여기에서 현승하겠죠. 이것은 당연히 대화가 아닌 폭력이 우선하게 됩니다. 왜? 실종은 어쩌면 필연입니다. 아이가 부모나 다른 어른에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여기에서는 뭘래도 돼. 크면 다 알아. 귀찮게 왜 자꾸 물어. 바빠. 라는 등 묵살하는 경우가 상당하겠죠. 또 반대로 아이가 잘못을 했다는 듯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혼내고 야단치는 것 또한 상당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부를 당한 아이들이 폭력을 해결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외에는 학교에서 징병제와 군대에서 직장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사족이 되면 오늘 이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아침에 했던 범죄 정치 경제학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병역거부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병역거부를 한다고 오해하시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중에 문제가 된 게 앞으로 나도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를 텐데라는 것인데 솔직히 제가 말하고서 헷갈립니다. 뭐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또 학교는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형성하도록 개인이 자율성, 비판의식을 그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가주의 교육, 국민의 례, 애국가 강요가 그것입니다. 즉 개인의 내리에 국가,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미디어, 언론도 한몫하겠지만 여기서 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되풀이하지만 학교 폭력은 단지 학생들끼리 희생양을 삼아 괴롭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데 문제는 학교 폭력이 단지 못나서 혹은 뭐 이상하게 생겨서 근데 막 잘난 것도 없는데 나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 사람들 하나하나 다 뜯어보자면 뭐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점이 찾아보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따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첫날 가는 때는 뭐 더 센 척하고 나는 뭐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학교 폭력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관계 맺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학교에 딱 가면은 학생들끼리는 그냥 반말하지만 그러니까 학생과 그리고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리고 청소도 그 교무실 청소 그러니까 교실 청소는 다 학생들이 다 스스로 잘하자 이래놓고 교무실 청소는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는 게 미덕이라 가르쳐놓고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저는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빨간 게 그냥 흠으로 잡혀서 왕따를 당했었는데 선생님들조차도 그 피해 사실을 알고 제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어느 날은 너 얼굴이 빨개진 게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너무 참아서 그랬느냐 이렇게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분노는 쳤지만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관계 맺음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부추기고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강요하는 경쟁과 통제도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한 줄 세우기 식으로만 꽃들이 희망되고 맨날 한 가치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자본주의 속에서 좀 더 숙련되고 말 잘 듣고 수능하는 노동자로 기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의식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학교 폭력과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 못할 셧다운제나 청소년에게 그나마 있던 문화 향유권마저 박탈해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정책들을 정책이라고 부시고 쏟아내고 있고 사실 청소년에게는 뭐 제대로 돼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도 없고 신체 자유 결정권도 없고 뭐 우리는 머리 길러서도 안 되고 맞아도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되는 게 없거든요. 옷도 맘대로 입으면 안 되고 핸드폰도 뭐 다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정부 정책을 떠보면 뭐 EBS 평등교육 한다 하지만 사실 그 배율 들춰보면은 공부를 못하면 오히려 이게 내 출발선이 분명히 다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히려 우리 똑같이 EBS 들을 수 있었는데 나는 고대 못 갔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박해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일제고사 하나 폐지하면 된다. 아니 뭐 그냥 셧다운이랑 폐지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무엇을 바꿀지 그러니까 정부가 써놓은 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선이나 혹은 평등한 교육을 위해 어떻게 그러니까 반대하고 창조적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오히려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교사와 학생은 너무나도 수직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얘기로 통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오면서 누가 휴대폰 거두시는 분 있었나요? 없었죠? 아무도 휴대폰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하다가 그 소리가 나면 그냥 잠시 동안 그냥 눈총만 주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학생이랑 청소년이랑 어른이랑 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어른 좀 고지식하신 분들은 너는 사람이 덜 됐다. 너는 사람이 아닌데. 너는 나이가 어리잖아. 자, 여기서 나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한마디 하겠는데요. 어른분들이 사람 얘기하실 때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왜 청소년 인물이지만 숫자에 불과하지 않는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정을 지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앞에 연사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난감한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자퇴한 학생이고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닌 게 초중고까지 합쳐가지고 딱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단 그중 대부분이 이제 학교폭력의 피해자 쪽에 주로 속했었거든요. 방관자였던 적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뭐 당해보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면서 느낀 게, 가장 절실히 느낀 게 이제 경쟁에 치중해 있는 교육만큼이나 이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바로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로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주로 여학생들은 이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기보다는 이제 은따라는 게 있어요. 은근히 따돌린다는. 이거는 뭐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말을 걸어도 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오던 친구가 학교 와서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하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나 결과가 없어요. 단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매체에서도 학교 폭력하면 주로 뭐 어떤 학생들이 누구를 뭐 집단 폭행을 했네, 욕설을 했네, 이런 식의 사례만 주로 보도가 되니까 이게 학교 폭력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해도 이제 교사가 그거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요즘에 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한 학급당 아무리 적어도 30명이 넘어가는 학생을 교사 한 명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은근히 따돌리는 거는 아예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은따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막 일진이나 노는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뭐 공부를 잘하거나 얌전한 애들도 이렇게 자기네들 우리 사이에서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뭐 증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해 학생을 뭐 처벌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애매해요. 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뭐 다음 학년에 올라갈 때 반을 갈라놓는 정도인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학급당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성적인데 또 성적에 따라 애들을 차별을 하니까 그 차별이 애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이제 대물림이 돼가지고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왕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질투나서 왕따를 시킨다던가.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어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지 않나. 그래야 좀 더 학생 개개인에 대해 교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란 게 무조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외부에서 이제 알아차리기 힘든 폭력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우선 여러 당사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들하고 얘기하면 이럴 때요. 어떨 때는 뭘 해달라고 그러면 다 큰 게 그런 거를 요구하냐 그러고 뭐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머리에 피도 안 바르게 하고 일관성이 없다구나.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지만 막시즘은 좋겠습니다. 그 플로우 토론에서 정말 실제로 학교 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리고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사로서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또 그 생기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을 다루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는 조금 적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유저 발언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은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키가 작은데 어떡해요? 뭐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선생님보다 크면 어떡하죠? 뭐 하이힐을 신으면 어떡하죠?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냐면 나에게는 키가 큰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친구로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국영수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재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연극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학교 생활이야말로 학교 폭력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키가 큰 학생들과 키가 작은 학생들, 밥을 많이 먹는 학생과 밥을 적게 먹는 학생,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과 춤을 잘 추는 학생, 국어를 잘하는 학생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 이 모든 학생들이 내가 1등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영수 중심의 경쟁체제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통제와 억압적인 교육체제 이것을 분명히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에 신모 학생이라고 있는데 이 학생은 매일같이 학교에 와서 잠만 자는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한 4교시가 끝날 때쯤에 와요.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1교시, 3교시는 학교에서 잠은 자야 이게 출석을 인정받기 때문에 5교시 밥 먹고 나서 지친 마음을 거기서 잠을 자면서 달래고 돌아갑니다.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시험을 칠 때는 항상 이 답안지를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겁니다. 서술형 평가를 칠 때. 물론 그 객관식 답안지를 한 줄로 찍어버리죠.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웬일로 한 번은 뭔가 답안지에다가 뭘 끄적끄적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제를 낼 때마다 가능한 학생들이 1급을 낼 수 있는 문제를 몇 문제 내놓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많이 그러시는데 그게 정말로 열심히 써가지고 점수가 몇 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점수를 보더니 점수가 나왔는데 아싸 씨발 나도 잘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로 그게 학생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인을 한다면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기쁨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인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으로 이렇게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었다면 그 학생도 불가피하게 성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성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학생의 존재만으로 그 학생이 사랑받고 그 다음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육과 이 체제를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